자라나면서 나는 언제나 괴물을 두려워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내가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은 여전히 내 침대 아래나 옷장 혹은 창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괴물들이었다. 그게 내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였다. 나탈리를 만난 것은 대학교 때였다. 그녀는 너무도 착한 사람이었고 언제나 선한 의도를 지닌 인물이었다. 내 남은 평생 그녀의 아름다운 초록 눈동자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랬기에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 후로 시간을 빨리 돌려서 이제 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결혼한 이래로 나는 그녀에게 숨기는 것 하나 없이 모두 말해주었다. 내 가장 음침한 비밀도 느낌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까지도. 그녀에게 내가 처음으로 괴물에 대한 바보 같은 두려움을 말해주었을 때 그녀는 그저 웃고 넘겨버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웃어넘길 일이 아님을 알았지. 가끔 침대 위에서 떠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거나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깨어 멍하니 누워있는 모습을 알아차리곤 했다. 나탈리는 언제나 나를 꼭 안아주며 다 괜찮을 것이라 말해주었다. 내 아내는 나의 보호자였고 그녀는 내 공포를 물리치는 부적이었다. 나는 그녀의 아름다운 초록 눈동자를 깊이 신뢰하게 되었고 매번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곤 했다. 헌데 최근 들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 기억으로 첫 사건은 어느 날 새벽 3시에 일어났다. 심한 갈증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난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겁이 많은 남자였기에 물을 가지러 가기 위해 손전등을 잡아들었다. 그리고 손전등을 켜자마자 아내가 침대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고 물소리가 나기에 아마도 그 안에 있겠거니 싶었다. 그렇게 반쯤 잠든 상태로 아래층에 있는 부엌에 내려갔을 때 구석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아내를 보고 심장마비가 올 뻔했다. 하지만 그녀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나는 곧바로 안전하다는 것을 느꼈다. 나탈리는 나에게 미소를 보이며 컵에 있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나는 비몽사몽간에 너무 더워서 물을 마시러 내려왔다고 중얼거렸다. 그녀는 내가 물을 마시고 다시 올라가는 동안 계속 미소를 잃지 않고 바라봐 주었다. 그렇게 위층으로 올라가 아래에 있는 그녀에게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얼른 침실로 돌아오라 말했다.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자 곤히 잠들어 있는 그녀가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잠이 확 달아나고 말았다. 진짜 맹세코 방금 전 그녀는 아래층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한기가 스멀스멀 내 다리를 타고 올라왔다. 당연하지만 내게 다시 내려갈 용기는 없었다. 나는 나탈리를 깨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다. 반쯤 졸리고 반쯤 놀란 그녀는 나를 달래주며 다시 잠들라고 타일렀다. 그 말에 난 파블로프의 개라도 된 듯 곧장 잠에 들었다. 아침에 일어난 그녀는 어린아이가 따로 없다며 놀려댔다. 그리고 당신이 내가 침대를 비웠다고 한 시간에 난 화장실에 있었어. 일주일 뒤 다른 이상한 사건이 있었다. 시간은 토요일 오전 11시쯤 이 일은 밝은 대낮에 일어났다. 나탈리가 나를 깨우더니 장을 보러 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30분이 지난 오전 11시 30분 마침내 침대에서 빠져나온 내가 부엌으로 내려가니 물을 한 잔 마시고 있는 내 아내 나탈리가 보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일찍 왔네라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물을 마실 뿐. 그녀에게 다가가려던 찰나 초인종이 울리는 바람에 나는 즉시 현관으로 달려가 누구인지 확인했다. 뭐지? 멍한 얼굴로 문을 열어보니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나탈리가 돌아왔다.
아, 이것 좀 들어줄래? 그녀가 문 앞에 종이백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핏기가 완벽히 가신 멍한 내 얼굴을 보자마자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앉히더니 물을 한 잔 떠다 주었고 나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대낮에 일어났기에 내가 무엇을 봤는지 똑똑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 그녀의 아름다운 초록 눈동자를 사랑해왔지만 그때 처음으로 그 안에서 이상한 공포를 보았다. 내 아내는 언제나 강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며 말을 시작했다. 그녀가 어릴 적엔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고, 그녀의 가족들은 분명 나탈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그녀를 자주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었지만 딱히 해가 되는 부분도 없었기에 그런 마주침에 대해 굳이 의문을 품지 않고 살아왔다고 했다. 무언가 이상했지만 한편으론 납득이 갔다. 그녀가 나에게 해준 모든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까지 몇 달이 걸렸지만 그녀의 가족들이 했던 것처럼 나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내가 말했듯이 내가 자각하고 있는 공포는 괴물일 뿐 내 아름다운 아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 비슷한 사건이 몇 번 더 일어났었다. 예를 들면 분명 아래에서 요리하고 있는데 침대 끝에 앉아있는 모습이라던가, 화장실에서 미소 짓는 그녀를 보았는데 아래층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던가. 그리고 이 모든 사건 속에서 내 아내의 모습을 한 이 존재는 그저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점점 나는 그녀를 보는 것이 편하다 느껴지게 되었다. 언제나 미소 짓고 언제나 행복하며 언제나 완벽한 그녀의 모습.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 중 중요한 점은 그녀들이 절대 겹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말인즉슨 나는 그녀들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보지 않았다는 말이다. 나는 그녀의 초록색 눈에서, 그녀의 미소에서 안정을 찾았기에 솔직히 말해서 아무 상관없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뀌고 말았다. 오늘 아내는 집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그녀의 조부모님 댁을 방문할 것이라 말했다. 나보고 함께 가자고 했지만 오늘은 일요일인데다 그냥 집에서 한량처럼 보내고 싶었기에 혼자 다녀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것도 그때다. 겹치는 순간. 거실에 앉아 TV를 보다가 콜라를 가지러 가려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내 아내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물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마주 미소를 지었고 그녀도 계속해서 미소를 지으며 내가 너무도 좋아하는 아름다운 초록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때 마침 전화벨이 울렸고 나는 그 존재로부터 몸을 돌려 전화를 받았다. 나 할머니가 점심 먹고 가라 하셔서 조금 늦게 출발할 것 같아. 아내였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물컵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전화 너머에 있는 나탈리의 귀에도 들렸다. 내가 놀라서 몸을 돌리니 짓고 있던 미소가 싹 가신 채 이제는 나를 노려보고 있는 존재가 보였다. 미소는 사라졌지만 오히려 굉장히 신경 쓰이는 조소를 띄우고 있었다. 그 존재는 나를 가리키고 있었고 머리는 완벽한 90도 각도로 꺾여 있었다. 하지만 그게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다. 내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것은 바로 그녀의 두 눈이었다. 내가 편안함을 느꼈던 그 초록 눈동자는 없었다. 이제 그 존재의 눈동자는 흑연과도 같은 검은색.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악마들이나 가질 법한 눈동자로 변해 있었다. 나는 할 말을 완전히 잊은 채 멍하니 쳐다보았다. 여보세요? 괜찮아? 뭐 떨어뜨렸어?
나탈리가 전화 너머로 물어왔고 내가 전화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 내가 아니라 그 존재가.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말했다. 당장 끊고 다른 데 봐. 그럴 만한 힘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아내가 말한 행동을 정확히 따라했다. 그리고 아주 잠시 뒤 눈을 뜨자 그 존재가 사라져 있었다. 혼란스럽고도 무서워져 아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그녀는 이미 출발한 상태였다.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는 건데 이렇게 겹치면 안 돼. 그들이 말하기를 분명 그녀는 해를 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했는데. 뜻모를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고 이제 곧 아내가 도착할 것이다. 일단 도착해서 아내가 말한 그들이 누군지 그리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물어볼 생각이다. 분명 이게 뭔지 그녀는 알고 있고 나도 이젠 알아야 한다. 나탈리가 눈물을 흘리며 마침내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일단 나탈리가 진정할 수 있도록 울음을 멈출 때까지 그녀를 안아주었다. 마침내 진정을 하자 나는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나탈리, 도대체 지금 무슨 상황인지 난 모르겠어. 그 존재는 누구고 아까 말한 그들은 또 누구야? 잠시 숨을 고른 나탈리는 그것을 지칭하는 이름이 없고 본인은 사실상 본 적도 없다고 했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만 가끔 그 존재를 목격하는 것이 전부였다.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건 당신을 놀래키고 싶지 않아서였어.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겹치게 본 사람에 대해 말해주기 시작했다. 나탈리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그녀의 가족, 그러니까 그녀의 부모님과 2명의 남자 형제들은 집안 곳곳에서 그것의 모습을 종종 보곤 했다. 그녀는 언제나 미소를 짓는 소녀로 묘사되곤 했는데 특이한 점이라면 항상 물을 마시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 현상은 그녀의 집에서만 일어나는 것 같았다. 상황을 알고 있는 그녀의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이 겁먹을 것이 걱정되어 집에 친구들을 데려오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나탈리의 강한 주장하에 그리고 그 존재를 본다 해서 다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친구 하나를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다. 나탈리와 그녀의 친구 크리스는 집에서 함께 과제를 하게 되었고 나탈리는 잠깐 부엌에 내려가 주전부리를 가져오고자 했다. 그렇게 나탈리가 부엌에서 쿠키를 들고 돌아오던 도중 방 안에서 크리스가 누군가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진짜 웃기네. 근데 그 짓고 있는 미소가 좀 소름 끼치는데. 나탈리는 그 자리에 죽은 듯 우뚝 멈춰섰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방문이 열려있던 상태였기에 복도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크리스에게 일직선으로 보였으니까. 고개를 돌린 크리스는 나탈리를 보고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고 나탈리는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나탈리는 완전한 쇼크 상태에 빠졌고 크리스는 둘을 번갈아가며 동시에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나탈리는 방으로 달려갔지만 쾅 소리와 함께 저절로 문이 닫혔고 그의 나탈리는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크리스, 절대 그녀를 보지 마. 절대 보지 마. 그녀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댔다. 하지만 방 안에선 아무런 대답도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약 5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스르륵 문이 다시 열렸고 기절해 있는 크리스를 발견한 나탈리는 그를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다. 그리고 그날 크리스는 시력을 상실했다. 의사도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크리스에게 마지막으로 본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그 웃음, 그 눈들, 검은색 눈들, 그리고 그 머리. 세상에 그녀의 머리가 90도로 기울었어요.
정말이지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이 그렇게 뒤틀릴 줄은 몰랐어. 내 시력이 아직까지 온전한 이유는 아마도 겹침 현상이 전화로 일어났기 때문일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나탈리가 그들이 말하기를 그 존재는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겹치려고 활발하게 행동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 말했을 때였다. 난 방금 말한 그들이 누구인지 물어보았다. 내가 어렸을 적에 내 증조 부모님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 쉬쉬하긴 했지만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한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은 그녀의 증조 할머니만이 우리에게 답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지. 나탈리가 조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증조모와 연락이 끊긴 지 2년이 넘었다는 소식뿐이었다. 증조부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증조모님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모든 사람과의 연락과 연결고리를 끊었다고 했다. 수소문 끝에 찾은 그녀는 시골 어딘가에 조용히 은둔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그곳까지의 거리는 약 3시간 정도. 일단 잠을 좀 자고 다음 날에 출발하기로 했다. 다음 날, 둘 다 입맛이 없는 상태에서 주스가 맛이 없다는 소리라며 아침을 먹은 뒤 우리는 답을 찾기 위해 증조모님 댁으로 출발했다. 운전하는 대부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긴 했다. 증조모 집은 작은 고속도로에서도 멀리 떨어진 좁은 흙길을 따라 들어가야만 했다. 집 밖으로 오래된 밴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몇 년은 사용되지 않은 것 같았다. 집 또한 이미 버려진 듯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 으스스한 느낌에 나탈리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조금 진정되는 느낌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다. 하지만 내가 문을 채 열기도 전에 핸드폰이 울렸다. 벨소리가 조용한 공기를 깨부숨과 동시에 아내가 내 손을 더 꽉 붙잡았다. 나는 나탈리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이전보다 더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핸드폰을 꺼내 발신자를 보니 나탈리라 쓰여 있었다. 동시에 내 손을 잡고 있는 손의 압력이 점점 더 세져갔다. 나탈리는 내 옆에 있는데. 내가 전화를 받음과 동시에 옆에서 목이 꺾이는 소리가 들리며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나탈리의 비명과 같은 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다. 그녀의 목소리가 내 귀에 닿자마자 예의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주 찰나의 순간 내 손이 타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다. 나는 고통에 몸을 움찔거리며 전화에 대고 말했다. 이제 막 사라진 것 같아.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려 그 존재가 확실히 사라졌는지 확인했다. 나탈리, 전화 끊지 말고 이쪽으로 넘어와. 이 일 끝장을 봐야지. 나탈리가 내가 있는 곳으로 운전해 오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깨어났는지, 일어났을 때 침대 아래에 처박혀 있던 자신의 상태에 대해 알려주었다. 마치 누군가 그녀를 침대에서 떨어뜨려 침대 아래로 밀어넣은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서 즉시 전화를 한 것이었다. 그녀가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나는 이미 너무도 겁에 질린 상태였다. 너무도 많은 질문이 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럼 그게 말을 했다고? 그리고 완전한 나탈리 흉내를 냈어. 그게 어떻게 집 밖으로 나올 수 있었지? 아니, 그딴 건 다 필요 없고. 그럼 이제 그게 내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지? 그리고는 손에 남아있는 따끔거리는 고통에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유 모를 화상 흔적이 분명히 남아있었다. 아내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아침 식사 다 됐어. 이 주스 정말 맛이 없네. 라고 말하던 존재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진화라도
하는 건가? 오후 5시쯤 아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했다. 주변은 이제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으스스한 분위기 탓에 나는 모텔이나 하나 찾아 쉰 뒤 내일 다시 돌아오고 싶었다. 하지만 나탈리는 이 폐가에 누가 살고 있기는 한 건지 일단 확인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마침내 그녀가 도착하고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그녀는 라이터를 하나 꺼내더니 손을 살짝 태웠다. 이렇게 하면 그 존재와 자신의 차이를 가려낼 수 있을 거라 말하며 우리는 집에 다가가 고장인 듯한 초인종 대신 문을 두드렸다. 당신 들었어? 아내가 겁에 잔뜩 질린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뭘 들어? 비명소리, 마치 누가 되게 아픈 것 같은 소리. 내 본능은 당장 내빼라 하고 있었고 정말 그랬어야 했다. 하지만 내가 뭘 하기도 전에 아내는 문을 열어젖히더니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발 하나를 문 쪽에 걸쳐두고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전형적인 으스스한 집에 들어갔더니 등 뒤로 문이 쾅 하며 닫히는 상황 설정이 너무도 익숙했으니까. 집의 내부에는 온통 먼지며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그리고 불안하리 많지 어둑어둑했지만 이윽고 내 눈이 그 어둠에 익숙해지자 이 집이 완전히 버려지고 벽과 마구 훼손된 가구들에는 이상한 기호들이 붉은색으로 새겨져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가 갑자기 어지러움 증세를 보이며 넘어졌다. 나는 즉시 나탈리가 기절하며 넘어지는 것을 붙들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는 그녀가 복도에 서 있는 모습을 올려다보게 되었다. 그녀의 형체를 겨우 알아보았지만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녀의 목은 비정상적인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다. 나머지 형체가 어떤지 다 볼 때까지 그곳에 서 있을 필요는 없었기에 나는 즉시 고개를 돌리고 아내를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동시에 뒤에 있던 문이 닫히려 했지만 여전히 발을 문 사이에 두고 있었다. 발이 문에 끼인 충격이 상당했으나 다행히 문을 박차고 아내와 함께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서 아주 천천히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때부터 모든 순간이 흐릿하다. 어떻게 했는지 나는 아내를 차에다 던져놓고 나 또한 차에 올라탔다.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니 그녀가 마치 소리를 지르는 것 마냥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난 인정사정 없이 악셀을 밟았고 집에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약 30분 정도 차를 몰아 작은 모텔방을 하나 빌렸다. 아내는 여전히 잠에 들어 있었고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내 손에 남겨진 이 화상 자국은 뭘 의미하는 걸까? 다른 사람이랑 같이 그 집에 다시 들어가 봐야 할까? 다음 날이 되어 나탈리가 마침내 잠에서 깨어났고 우리는 다음에 뭘 해야 할지에 대해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나는 종종 그녀의 손목을 보며 아까 낸 화상 흔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녀도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쓴웃음을 지었다. 왜인지 환하게 빛나던 그녀의 초록색 눈동자가 흐릿해진 느낌이다. 나야, 나 맞아. 나에 대해서 겁먹지 말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나도 내 스스로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대답 대신 그녀를 안아주었다. 일단 그 존재가 말을 하고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그것은 진화를 하고 있거나 그 존재의 수가 하나 이상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여태까지 전화로 내 목숨을 2번이나 구했으니 어쩌면 전화통화는 이 존재가 가진 잠재적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그 집은 분명 뭔가 잘못된 상태였고 그 존재 또한 우리가 그 집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 집은 분명 한 번은 훑어야 하는 장소였다.
하지만 더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짓일 터였다. 그래서 우리는 나탈리의 인생에서 첫 겹침을 겪었던 그녀의 고등학교 동창 크리스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전화를 몇 번 돌리니 크리스가 근처 마을에서 시력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협력단체의 연설가가 되었다는 소식을 알아낼 수 있었다. 우리는 문이 닫기 직전에 연설이 있을 작은 마을 회관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크리스가 건네는 대부분의 연설은 희망을 주고 감정이 북받친 것들이었다. 그가 인생을 살아오며 얻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회관이 비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필요도 없이 그는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 겹침 현상이 있었던 거죠?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이 올 거라고 했어요. 크리스는 그 사고 이후 나탈리의 증조모와 꽤 가깝게 지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탈리의 증조모는 크리스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 꽤 큰 죄책감을 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탈리 주변에서 또 다른 겹침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을 찾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우리가 크리스에게 증조모님의 집 상태와 내가 봤던 그 심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자 그의 표정이 꽤 심각하게 변했다. 그렇다면 그분이 일단 시도는 하신 것 같네요. 제게 말씀하셨었던 자매들을 집에 묶어두려는 시도. 제 생각엔 아마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잠깐, 자매들이라니요? 내 물음에 크리스는 할 말이 아주 많으니 일단 자신의 집으로 옮기자는 말을 전했다. 그의 아내가 점심을 준비하는 동안 크리스는 시력을 잃던 그날의 사건에 대해 알려주었다. 내가 그날 시력을 잃기 전, 그러니까 기절하기 전에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보면서 그 앞에 있던 존재 뒤에 두 번째 존재가 있는 것을 확인했어. 그리고 정신을 잃고 떠도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먹이라고 하는 걸 들었지. 증조모님은 그걸 자매들이라고 불렀다고 했다. 그들은 우리의 공포를 먹고 사는 존재들이었고, 대상이 큰 공포를 접할 때마다 그 존재가 점점 더 다가온다고 말했다. 내 한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기에 얼핏 말이 되는 듯 했다. 그리고 그 공포를 억눌러주던 나탈리가 공포의 대상으로 변했던 무렵부턴 정말이지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기도 했으니까. 고대 설화, 신화와 가족 전력을 몇 년에 걸쳐 공부하면서 나탈리의 증조모님은 이 자매들을 쫓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 아마 그 방법의 한 일환으로 집안 곳곳에 이상한 문양이 있었고, 자매들이 우리가 집 근처로 오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또한 그 때문이었겠지. 하지만 극에 달한 내 공포를 먹고 성장 아닌 성장을 해버린 자매들을 어떻게 처치할지에 대해선 이렇다 할 대책이 없었다. 점심 준비 다 됐어요. 크리스의 아내가 외치자 우리는 너무도 간절했던 음식을 향해 식탁으로 향했다. 크리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일을 얼른 끝내고 싶어 했기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는 제안을 했다. 최근 들어서 잠을 제대로 잔 기억이 거의 없었기에 나는 그의 말에 적극 찬성했다. 우리 모두 거실에 머물렀고 크리스의 아내와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번갈아가며 불침번을 서기로 했다. 새벽 3시쯤 나는 갈증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다. 크리스의 아내가 불침번을 서고 있었기에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보는 그녀에게 물이 어딨는지를 물었고 그녀는 곧 부엌을 가리켰다. 뭐야, 냉장고에 찬물이 없네. 창고에 생수통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었다. 창고를 열어보니 이곳이 아주 넓고 어둡다는 것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 등을 켰을 때
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과 마주하고 말았다. 창고의 한쪽 구석에 크리스의 아내가 기절한 채로 쓰러져 있었다. 그러고 보니 이곳에 온 뒤로 크리스의 아내가 했던 말은 식사가 다 되었다는 한마디뿐이었지. 곧장 창고를 뛰쳐나와 거실을 살피니 나탈리가 사라지고 크리스는 여전히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나는 크리스를 깨움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했다. 분명 자매들이 나탈리를 그 집으로 데려갔음이 틀림없었다. 경찰에 설명할 시간이 없었기에 일단 그 집을 향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새벽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헌데 내가 차 밖으로 발을 내딛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다. 나탈리였다. 나탈리, 괜찮은 거야? 아니, 대체 지금 어디야? 나는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나 지금 너무 이해가 안 돼. 크리스네 집에서 잔 줄 알았는데. 나 지금 집이야. 집에 왔어. 그냥 빨리 집으로 와줘. 제발. 상황은 혼란 그 자체였다. 아니, 지금 전화하는 인물이 진짜 내 아내가 맞긴 한 거야? 나탈리, 혹시 손에... 하지만 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녀가 문장을 맞춰주었다. 맞아, 손에 화상 자국이 있어. 결국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차를 후진시키는 동안 보고야 말았다.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얼굴. 그 초록색 눈은 어느 때보다도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나탈리는 나에게 달려오더니 꼭 껴안았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냉정하게 느껴졌겠지만 나는 즉시 그녀를 밀어내고 손에 화상 자국을 확인했다. 그녀는 묘한 실망감에 젖은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나 맞아.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는 순간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눈동자가 검은색이었다. 그녀의 두 눈은 초록색이 아닌 한없이 짙은 검은색이었다. 나탈리는 내 말에 거울을 본 이후로 계속해서 울고 있었고 나는 여태까지 일어난 상황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다. 크리스와 통화를 해보니 다행히 그의 아내는 괜찮은 상태였고 그 이후로 그 존재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가 검정으로 변한 이후로 자매들은 더 이상 우리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집에 묶여있거나 그 집 자체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허나 이제 와서 그 집과 자매들을 없앤다 한들 나탈리의 아름다운 초록색 눈동자가 다시 돌아올지는 확실치 않다. 그렇기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눈동자가 변한 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녀를 케어해주는 것, 적응을 도우며 전과 같은 상태가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밖에 없었다. 이제 더는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순 없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게 나탈리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강릉 비행장에서 급양병으로 있으면서 겪었던 일이야. 당시 상병이 된 지 3개월쯤 되는 여름이었는데 한창 더울 때라 매일 잘 때는 선풍기를 약하게 켜고 창문과 생활관 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잠을 자고는 했어. 우리 생활관 바로 앞에는 철조망이 있었고 그 너머서는 밭과 산뿐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유난히 동물 울음소리가 많이 들렸거든. 근데 이게 어쩔 때는 기괴하게 여자가 우는 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어서 혼자 쫄아선 동기나 후임한테 저건 동물 소리가 아닌 것 같다고 하면 호들갑 떨지 말라면서 이상한 놈 취급 받곤 했지. 사실 난 겁이 없진 않은 편이야.
아무튼 우리 생활관에는 꽤 오래된 괴담이 하나 있었는데 한 수송대 운전병이 홀로 새벽에 차를 몰고 출근을 하다 생활관 바로 옆에 있는 식당 앞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한 게 사망 원인이 불명으로 처리됐어. 그도 그럴 게 무슨 차에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평소 자기가 운전하는 차 바퀴에 혼자 끼어서 죽어 있었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병사와 친했던 수송대 동기나 후임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꿈에서 이 병사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지. 키가 큰 군복을 입은 남자가 천장에 머리가 닿아서 고개를 숙여 자신들을 쳐다보는 꿈을 꾸었다고. 얼굴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고 키도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었는데 왜인지 다들 입을 모아 그 병사라고 했다 하더라고. 하지만 괴담은 괴담일 뿐 귀신보단 군대에서 아직 9개월이나 더 보내야 한다는 게 가장 짜증났어.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선풍기 켜고 문 다 열고 잠에 들었는데 정말 끔찍한 악몽을 꿨어. 지금은 희미하게조차도 그 악몽의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눈 뜨자마자 소리를 질렀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웠다는 느낌은 잊히질 않더라고. 여튼 꿈에서 깨어나 관무람 서랍에 있는 손목시계를 보니 시간은 새벽 3시더라. 그날 난 오후조였기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어서 시계를 대충 관무람 위에 올리곤 찝찝한 기분을 뒤로 한 채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그냥 머리만 대면 자던 때였는데도 그날은 이상하게 잠이 잘 안 오더라. 그래서 그렇게 뒤척이다 시간이 20분 정도 흘렀는데 바로 그때 1층에서 2층으로 누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더라. 둔탁한 마찰음을 내며 저벅저벅. 그건 분명 군화 소리였는데 당시 공군에서 금연 캠페인을 한다고 생활관 내의 흡연구역을 다 없애서 당직병이 2층 화장실로 올라와 몰래 담배를 피곤 했거든. 그래서 난 당직병이 2층 화장실로 담배를 피러 가나 보다 싶었어. 근데 군화 소리는 화장실에서 멈추지 않고 생활관으로 가까워지는 거야. 내 생활관이 중앙 계단을 기준으로 2층 좌측 맨 끝에 있는 8생활관이었는데 우리 생활관엔 세당도 없고 당직병도 아니어서 옆 생활관 가나 싶었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옆 생활관을 지나 군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라고. 의아하면서도 이상하게 소름 돋기 시작하더라. 근데 또 궁금했어. 누가 오는 건지. 그래서 몸을 문 쪽으로 돌려서 실눈을 뜨고 자는 척을 했어. 아까 말했듯 그날도 역시 문을 열고 잤었거든. 이윽고 가까워진 군화 소리는 결국 우리 생활관 앞에 멈췄는데 실루엣을 보자마자 소름이 확 돋는 거야. 어두워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사람이었거든. 키가 170 정도 되는 왜소한 체형의 전투복을 입은 사람이 열려있는 문 앞에서 미동도 없이 가만히 서 있더라고. 하지만 정말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어. 내가 생활관 문을 기준으로 좌사에 있었는데 우일로 그 병사가 가더니 쿨쿨 자고 있는 내 마투임한테 현우야 일어나, 나랑 같이 노래방 가자. 이러면서 손으로 후임의 몸을 흔드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말을 하면서 몸을 흔들며 깨우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후임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았어.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다른 후임에게 가서 똑같이 영민아 일어나서 노래방 가자 하며 손으로 몸을 흔드는데 역시 그놈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반복하면서 그놈은 우사까지 왔는데 갑자기 발목에서부터 소름이 쫙 돋으면서 이건 절대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어. 그땐 너무 무서워서 실눈만 뜬 채로 숨도 똑바로 못 쉬고 가만히 있었어. 그리고
내 차례가 되었지. 난 이제 좆됐네 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었는데 이놈이 나는 손으로 흔들지도 않고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는 거야. 마치 너 안 자는 거 다 안다는 듯이. 진짜 숨도 못 쉬고 3분 정도를 죽은 듯이 눈치만 봤는데 저벅저벅 그놈이 나를 건너뛰고 내 옆에 있는 동기에게 또 노래방 가자고 손으로 몸을 흔들더라. 난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밖으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했는데 역시나 동기는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았어. 나는 그 상황이 너무나 무서워서 결국 눈을 질끈 감았어. 그냥 빨리 이 시간이 끝나기를 기도하면서. 근데 우측에 있던 동기들의 순서가 모두 끝나자 그 병사는 아무 말 없이 둔탁한 마찰음을 내며 밖으로 나가더라. 아, 슈바, 살았다. 그리고 복도에서 울리던 군화 소리까지 더 이상 들리지 않자 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을 떴어. 그리고 그 순간 이 새끼는 아무리 봐도 안 자는 것 같은데. 순간 내 뒤통수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무슨 감전된 고라니처럼 경기를 일으키며 소리를 질렀어. 아차 싶었는데 애들 다 깨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차라리 잘 됐다 했거든. 근데 이 망할 생활과는 죄다 수면제를 퍼먹었나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도 사람 움직이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야. 숨막히게 무서웠지만 이대로는 진짜 죽겠다 싶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침대요를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어. 헌데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어.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난 이게 꿈인가 싶어서 관물함에 대충 놔둔 시계를 봤는데 시계는 3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 만약 이게 가위였으면 몸도 움직이지 못했을 텐데 분명 움직일 수 있었고. 그날 아침 후임들과 동기들에게 너네 어제 귀신 못 봤냐 하니까 다들 아침부터 개소리냐고 구라치지 말라고 하더라고. 당직병한테 말할까 해봤지만 뭐 별로 친한 사람도 아니고 해서 가만히 묻어뒀고 그때 이후로는 본 적도 없었고 군생활도 별 문제 없이 잘 해내고 전역했어.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군대 전역하고 선임이었지만 친했던 친구에게 그때 이야기를 풀었는데 오래전에 자기도 선임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선임이 취침 시간에 답답해서 잠시 밖에 나갔는데 들어가려니까 처음 보는 어떤 전투복 입은 놈이 생활관 문을 잠가놓고 문에 뚫린 창문으로 자길 빤히 쳐다보고 있었대. 그러면서 내가 본 게 혹시 그 귀신이 아닌가 싶다는데 나는 내가 본 게 당연히 그 수송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럼 이 망할 부대는 귀신이 몇이었던 거야. 뭐 진실은 알 수 없겠지만 내가 살면서 처음으로 겪은 귀신 이야기야. 그리고 그때 이후론 귀신 같은 건 본 적도 없는데 앞으로도 없으면 좋겠다. 우리 학교 근처를 배회하는 거지. 이름은 잭이라고 한다. 난 그 사람이 보일 때마다 잔돈이 있으면 건네주곤 했었다. 원래 내 성격이라면 저런 노숙자에게 돈을 주느니 돈의 사용처를 밝히고 알아볼 수 있는 확실한 단체에 기부하는 편이다. 하지만 잭은 노래를 불렀다. 그가 처한 상황에 맞지 않는 너무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잭은 버스킹을 하는 게 아니라 가난에 찌들어 갈 곳이 없어서 구걸을 하는 게 분명하지만 누군가 그에게 돈을 줄 때면 그 답례로 노래를 한다는 점이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전을 들고 다니는 걸 싫어했기에 주머니에 있는 지폐를 꺼내곤 했다.
물론 그래봐야 1달러짜리였지만 그에게 건넬 돈이 없을 때도 난 잭에게 말을 걸곤 했다. 잭은 재밌는 농담으로 사람들을 웃기는 걸 즐겼다. 나이는 40대 정도로 나보다 한참이 많았고 처음엔 간간히 세상 이야기나 날씨 같은 간단한 대화를 하는 정도였지만 가끔, 아주 가끔은 그가 너무도 사적인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나 역시도 어쩔 수 없이 나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경우가 있었지. 예를 들면 그가 야구로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하필 그 무렵 마약에 빠지는 바람에 모든 기회를 차버린 일이라거나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내가 했던 말이 아마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군요. 난 발리볼을 해요. 장학금을 받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요. 아무튼 다음에 또 봐요. 내 이야기를 하는 걸 썩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 한 번은 지도교수와 걸어가는데 잭이 나를 불렀던 적이 있었다. 이때 내심 그를 아는 척을 하는 게 맞나 싶긴 했지만 잭과 간단하게 눈인사만 하고 지도교수에게 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의 교수는 놀란 표정으로 대체 왜 저런 노숙자의 이름까지 아느냐고 물었다. 아무리 잭이 노숙자여도 저렇게까지 반응할 일인가 싶었지만 난 그냥 대충 안부를 묻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내 대답을 들은 교수는 한숨을 내쉬며 이런 도심지의 노숙자들은 한적한 교회의 거지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난 그의 말을 들으며 교수가 속물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내가 자기 말을 새겨듣지 않았다는 걸 눈치챘다는 것도 알았다. 왜냐면 그는 내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 다시 한번 같은 말을 했으니까. 여기서 노숙자와 안부를 묻는 건 물론 돈을 주는 것도 절대 해선 안 된다고. 이미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오랜 시간 거리에 살아온 이들은 모두 심각한 전과가 있거나 약물에 중독되어 있으니까. 솔직히 평소 굉장히 진보적이라고 편견이 없다고 생각했던 교수라 내게 그런 말을 하는 게 한편으론 신기하기도 했다. 그래서 그의 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인용해 열심히 항변했지만 교수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어떤 이유든 다시는 그와 대화하지 말라며 도리어 내게 애원하듯 말했지. 교수의 그런 경고 섞인 말에 내 생각은 더욱 견고해졌다. 난 그런 편견에 휩쓸리지 않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기에 난 잭과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기로 했다. 세상엔 차별주의자가 너무도 많구나. 하지만 그런 내 마음과는 달리 다음에 만난 잭은 내게 까칠하게 대하며 거리를 뒀고 난 당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잭, 왜 그러는 거예요? 가서 네 잘난 남자친구랑 놀아. 난 그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무슨 남자친구? 내가 무슨 남자친구가 있어요? 어제 같이 가던 남자 있잖아. 그 말에 난 깔깔대며 웃곤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그는 그저 교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태도가 변했다. 전보다 훨씬 말이 많아졌고 내게 더 가까워지려고 한다고 해야 하나? 하지만 그땐 내가 참 할 일이 많았던 때였다. 잭은 내 머릿속 여러 관심사 중에 정말 코딱지만한 부분일 뿐이었고 일주일에 한 번쯤 그마저도 고작 해야 몇 분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으니 그가 무슨 말을 했건 무슨 생각을 가졌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잭은 내게 선물을 주기 시작했다. 그가 있는 곳을 지나칠 때면 그는 내게 꽃이나 잡동사니를 건넸다.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지만 그땐 그가 돈을 받고 노래로 답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했기에 난 그의 작은 선물을 거절하지 않았다. 한 번은 룸메이트가 웬 꽃이냐고 묻기에 잭에게 받았다고 말하니 그녀는 너무 이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난 되려 그녀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아니, 그냥 꽃이잖아.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하며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난 방을 빼서 본가로 돌아갔다. 본가라고 해도 같은 지역이긴 하지만 캠퍼스로부턴 꽤나 떨어진 곳이었다. 그렇게 내가 본가로 돌아온 지 3주 정도가 흘렀을 무렵 우연히 친구의 인스타 스토리에서 잭이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발견했다. 아, 잭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요즘도 잘 지내고 있으려나? 난 그다지 깊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친구의 인스타를 구경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에 들려던 찰나 갑작스레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잭이 나왔던 인스타 스토리. 친구가 올린 스토리 영상의 배경은 캠퍼스 지역이 아니었다. 스토리의 배경은 내 본가가 위치한 지금 내가 있는 동네의 작은 마을이었다. 확인 후 더욱 소름 끼쳤고 침대 속을 뭔가가 기어다니는 기분이었지만 이내 애써 속을 다스렸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다들 이리저리 흩어졌잖아. 애초에 이 동네는 캠퍼스랑 같은 지역이기도 하니까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다. 당장 문을 열고 나가서 부모님께 털어놓고 싶었지만 우리 부모님은 노숙자와 말을 섞는 건 물론 돈을 주는 것도 절대 금지해왔기에 잭과의 일을 말한다는 건 불가능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어차피 격리기간이라 밖에 나갈 것도 아니었기에 잭이 어디에 있건 간에 나랑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제야 몸에 돋아나던 닭살이 가라앉고 마음이 조금 놓였다. 다음 날 같은 대학에 들어간 동창에게 이상한 연락이 왔다. 야, 진짜 이상한 말처럼 들릴 건데 그래도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어제 볼 일이 있어서 중심가에 나갔는데 갑자기 웬 거지 하나가 나한테 너에 관해 묻는 거 있지? 처음엔 미친놈인가 했는데 아주 콕 집어서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 발리보라는 거며 전공까지 싹 다 꿰고 있길래 진짜 아는 사이인가 하다가 일단 아무 말도 안 하긴 했거든? 그래도 일단 너한테 말은 해둬야 될 것 같아서.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난 또 한 번 전신에 소름이 끼쳤다. 아니, 잭이 대체 어떻게 알고 얘한테 나에 관해 물은 거지?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얘가 학교 이름이 들어간 옷을 입고 있었단다. 일단 전화를 준 친구에겐 고맙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뭐가 어찌 되었건 어차피 곧 본가를 뜰 거니까 난 다시 캠퍼스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잭이 우연히 이쪽으로 온 거라면 또 우연히 학교의 옷을 보고 말을 걸었다면 이제 내가 캠퍼스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그를 마주할 일은 없어지겠지. 얼마 뒤 난 캠퍼스로 돌아갔고 잭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캠퍼스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항상 있던 자리에 앉아있는 잭을 발견했다. 이건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때부터는 웬만해선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고 잭의 지정석이 있는 캠퍼스의 구역엔 절대 발도 들이지 않았다. 무서웠으니까. 아무 이유 없이 이 상황이 징그럽고 소름 끼쳤으니까. 그래서 기말고사만 끝나면 오빠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 오빠는 다른 지역에 살았다. 같이 살던 룸메이트가 이사하면서 방이 하나 남는다고 했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그나마 든든한 유일한 사람이 우리 오빠뿐이었으니까. 그렇게 기말고사가 끝나기까지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은 나는 곧장 오빠를 호출해 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향했다. 내가 오빠의 집에 도착한 지 10일차가 됐을 무렵 아침 일찍부터 현관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때는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람이 끝도 없이 쏟아질 때라 우린 철저하게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찾아올 사람도 없는데 누구지? 오빠는 현관문을 살짝 열고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답하더니 뒤를 돌아 방문을 빼꼼 열고 내다보는 나를 보고 죽일 듯한 표정을 지었고 다시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네, 일단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남자를 무시하고 현관문을 닫아버렸다. 뭐야? 밖에 누구야? 넌 아빠가 알면 진짜 뒤졌어. 뭐라는 거야? 너 무슨 원조 교제하냐? 아니, 너 제정신이 맞긴 해? 아니,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말을 해. 됐고, 너 생각해서 예의는 차렸다. 근데 저 남자 지금 안 꺼지면 나도 더 못 참을 것 같으니까 알아서 해. 아니, 나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남자친구고 뭐고 나 아무것도 없다고 미친놈아. 그런데 대답에서 오빠도 진심을 읽은 모양. 그때부턴 오빠도 나처럼 당황스럽고 어이없는 것 같았다. 아니, 뭐야 그럼? 지 여자친구 만나러 왔다는데? 네 이름이랑 학교며 전공이며 모르는 사람일 수가 없잖아. 분명 너랑 싸웠는데 화해하러 왔다고 했는데? 이 미친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했지만 동시에 점점 속이 안 좋아지고 있었다. 뭔가 본능적인 느낌으로. 난 그제서야 현관에 달린 작은 구멍으로 밖에 있는 사람을 확인했다.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다. 깨끗하게 씻고 이발을 했고 말끔한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분명 잭이었다. 캠퍼스로부터 수백 킬로는 떨어진 우리 오빠 집 앞에 서 있는 잭이었다.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혀버렸다. 오빠는 내가 눈물까지 글썽이는 걸 발견하곤 내게 미안하다며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근데 이 집은 대체 어떻게 안 거지? 무어라 투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곧이어 잭이 이동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건 물러나는 게 아니라 창문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였다. 창문 너머로 나를 보는 잭은 내가 알던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심지어 방금까지의 모습과도 달랐다. 말끔한 옷을 입고 있었으나 어딘가 밸런스가 맞지 않았다. 눈의 흰자 위엔 핏줄이 붉어져 있었고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냥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여자친구라고. 이 씨발로마 당장 내 여자친구 내보내.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구해줄게. 금방 갈게. 걱정하지 마. 창문을 두드리며 외치는 잭을 보며 도망치기는커녕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잭의 갑작스런 급발진에 오빠도 놀란 모양이었으나 곧이어 팔을 걷어붙이는 것이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것 같아서 난 제발 나가지 말라고 오빠에게 애원하려고 했다. 하지만 두려움이 너무 커져버렸다. 그간의 수많은 위험 신호를 무시한 내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웠다. 그리고 이내 공포가 모든 걸 삼켰다. 난 말이 아닌 비명을 질렀고 손으로 귀를 감싸고 틀어막았다. 그런 내 모습을 본 오빠가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가기 직전 틀어막은 귀를 뚫고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적으로 소름 끼치는 침묵이 흐르며 모든 움직임이 멎었다. 그리고 이어진 상황은 침묵을 지옥으로 이어놨다. 잭이 깨진 창문에 박힌 팔을 거칠게 당겨 빼냈고 동시에 그의 팔에서 엄청난 양의 핏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와 함께 그의 입에선 말도 안 되는 헛소리가 튀어나왔다. 이건 다 네가 만든 일이야.
니년이 나한테 꼬리치지만 않았어도 됐잖아. 이제 누구도 멈출 수 없어. 넌 나랑 함께 해야 돼. 내가 보고 있던 그의 눈은 더 이상 현실에 있지 않았다. 잭은 현관문을 뚫고 들어오려는 듯 몸을 부딪히기 시작했고, 물론 앙상한 그의 몸으론 절대 불가능할 거란 걸 알지만 오빠는 문을 막아서며 내게 경찰에 신고하란 말을 던졌다. 내 머릿속엔 아직도 휴대폰으로 신고를 했던 기억은 없지만 다행히 10분도 되지 않아 경찰이 들이닥쳐 그를 제압한 걸 보면 기억과는 별개로 신고를 하긴 했던 모양이다. 그리고 너무나 역겹게도 잭은 끌려가는 와중에도 여자친구가 잡혀 있어서 구하러 왔다고, 자긴 붙잡힌 여자친구를 구해야 한다고 외쳐댔다. 덕분에 오빠까지 수갑을 차고 내가 납치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했다. 깨진 창문에서 방으로 흘러내린 그때까지도 흐르고 있던 빗줄기. 정말 지옥 같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끔찍했던 건 경찰차로 끌려가던 도중 잭이 갑자기 부르기 시작한 노래였다. 한때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저런 목소리를 가진 잭을 단순히 노숙자란 이유로 배척하는 건 너무도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이라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비릿한 웃음을 머금은 역겨운 그의 노래와 어우러져 너무도 끔찍했다. 사건은 잭이 구금되는 장면을 끝으로 어떻게든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난 그 사건을 계기로 너무도 상식적인 교훈을 얻었다. 누군가 진심을 담아 내게 경고한다면 일단 내 생각을 젖혀두고 들어봐야 한다. 분명 그 경고엔 이유가 있을 거니까. 난 그 사건 이후로 길거리에 널린 흔한 노숙자나 거지만 봐도 지금까지도 기겁을 하며 자리를 벗어나고 있다. 때는 2003년 7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학교가 멀어 기숙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신입생 때는 뭐가 그리도 바쁜지 처음 한두 번 정도 집에 내려가다가 시험도 시험이고 놀기 바빠서 여름방학 후 기숙사 짐을 정리하여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너무도 오랜만에 내려온 집이라 어색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첫날 내려오자마자 고향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니 엄마가 등짝을 한 대 갈기셨고 전 등에 손바닥 자국을 달고 친구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사거리의 작은 포차에서 먼저 한잔하고 있다는 친구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아서 골목을 뚫고 가고 있자니 저기요 선생님? 저요? 작은 백팩을 메고 긴 치마를 입은 모르는 여자가 말을 걸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조상님이 아주 큰일을 하셔서 내려올 복이 많은데 죄를 지내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있다. 요즘 말로 도밋걸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덩치도 있고 얼굴이 썩 좋은 인상이 아니라 그런 걸 생전 처음 걸려봤습니다. 뒤에서 부르다가도 막상 제가 돌아보면 아니라면서 도망치듯 가곤 했었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정면에서 붙잡더니 저더러 죄를 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기한 마음에 좀 듣고 있자니 빤히 바라보는 시선에서 뭔가 느껴진 모양인지 자기는 절대 사기나 구걸을 하는 게 아니라며 꼭 제사를 지내라면서 가방을 주섬주섬 뒤지더니 종이에 말려있던 향을 꺼내 제게 주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냥 휙 가버렸어요. 오랜만에 여자랑 말하는 거라 좀 더 잊고 싶었는데 까비. 아무튼 그러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보니 어느새 저녁 11시가 되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부모님은 피곤하신지 먼저 주무시고 계셨고요.
방으로 들어가서 가져온 짐들을 대충 정리하니 새벽 1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먼 거리를 차를 타고 왔고 술까지 마셔서인지 금방 잠에 들었죠. 저는 사실 저 때까지만 해도 평생 가위 한 번 안 눌려보고 귀신 비슷한 것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나름 기가 센 편이라고 생각해서 존재조차 믿지 않았고 친구들이 가위 눌렸다고 할 때면 저도 한번 느껴봤으면 했지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피곤해서 침대에서 뒤척뒤척하며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당시 목이 무척 말랐던지 소변이 급했던지 자다가 갑자기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일단 화장실부터 가야겠다는 생각에 용물을 보려고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어라?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벽을 보고 누워서 멀뚱멀뚱 있는 거 말곤 몸이 아예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눈만 뜨고 있으려니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더라고요. 생전 처음 겪어보는 가위 눌림이었던 거죠. 헌데 어느 순간 저의 등짝 중앙부터 온몸으로 무언가가 느껴지며 몸의 털 하나하나 모두가 곤두섰습니다. 마치 말도 안 되게 신 것을 먹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곧이어 누군가가 제 침대 옆에 서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일단 눈부터 꽉 감았죠. 보통 영화나 TV 보면 뒤에 이상해서 돌아보는 순간 귀신한테 죽고 그러잖아요. 일단 이 창창한 나이에 죽기는 싫었으니 눈 감고 아침까지 버티기로 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생각을 했습니다. 저것이 뭘까? 도둑일까? 근데 도둑이라면 집을 뒤져야지 20살 남자 자는 걸 왜 노려보고 있는 거지? 아니면 부모님일까? 그럼 아들 잘 자고 있는 것을 봤으니 가셔야 될 텐데 왜 안 가고 굳이 저러고 계신 거지? 뭐가 됐건 이상하긴 매한가지였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저희 집안은 천주교이고 제 방에만 봐도 떡하니 십자가도 걸려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 십자가가 흔들리는 제 마음을 붙잡아줬어요. 든든스. 그래서 저는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고 있으나 뒤에 저런 걸 두고 잠을 잘 수도 없는 노릇이니 도망가려고요. 분명 꿈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정신이 말짱했어요. 그러고 있기를 체감상 한 2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어느 순간 손가락이 살짝 제 마음대로 움직이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하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서며 엄마를 아주 크게 외쳤습니다. 대학교 1학년에 키 180 넘는 남성이 새벽에 소리를 치면 그 소리가 얼마나 클까요? 헌데 문제는 엄마를 외치며 큰 방으로 도망을 가는 것이 제 생각이었는데 하반신은 가위가 안 풀린 건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소리까지 지르고 분명 옆에는 뭐가 서 있긴 한 것 같은데 저는 침대에 엎어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엄마만 죽어라고 외쳤습니다. 헌데 다행히 엄마가 제 외침을 들으셨는지 큰 방부터 달려오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내 제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엄마가 제게 말씀하셨죠.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진호야, 왜 그래? 엄마 여기 있어. 순간 몸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소름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엄마에게 말했죠. 엄마, 왜 이제 왔어? 내가 얼마나 불렀는데. 하며 방에 들어온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건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서 있는 겁니다. 방은 너무나도 어두웠지만 단발머리에 정말 평범한 얼굴,
위는 하얀색 블라우스에 녹색 바탕에 꽃무늬 긴 주름 치마를 입고 아주머니는 무표정으로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얼음 상태로 한 5초 정도가 지났을까요? 저는 그 아주머니를 밀치고 큰 방으로 냅다 달렸습니다. 다행히 다리가 말짱히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느꼈던 가장 이상한 점은 분명히 사람을 밀치는 느낌이 났다는 것. 그렇게 허겁지겁 큰 방 문을 여니 부모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저는 두 분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아버지를 미친 듯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기억이 나질 않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땐 큰 방 침대에서 혼자 자고 있더라고요. 그날 저녁, 부모님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큰 놈이 뭐가 무서워서 자다가 큰 방에 기어 들어오냐며. 가만히 들어보니 저녁에 갑자기 제가 큰 방으로 들어와서 다짜고짜 아버지께 아빠, 집에 친구분 와 계세요? 라고 물었고 아버지가 잠결에 아니라고 하시니 저는 다시 어머니께 엄마, 그럼 엄마 친구가 왔어요? 라고 묻고 어머니 역시 아니라고 하시니 제가 그랬답니다. 그럼 내 방의 저 아줌마는 누구야? 그 말을 끝으로 코까지 골며 뻗어버렸다고 하셨죠. 처음엔 두 분 다 실컷 자던 중에 얘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하다가 괜히 이상한 마음에 일어나서 제 방으로 가보셨지만 방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셨죠. 그 뒤로 대체 며칠을 가위에 눌린지 모르겠습니다. 누웠다 하면 가위에 눌렸고 그건 꼭 밤에만 그런 게 아니어서 대낮에도 침대에만 누웠다 치면 가위에 눌리니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질 지경이었죠.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도 보기 안쓰러울 정도로 하루하루 찌들어가는 얼굴꼴이 말이 아니었답니다. 그리고 전 그 지경이 되어서야 기억났습니다. 저더러 제사를 지내야 한다던 도밋걸. 순간 깜짝 놀란 제가 그날 입었던 갈색 코트에 주머니를 뒤져보니 당시 받았던 향 3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들고 엄마한테 그날 있었던 일을 설명하니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신 어머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믿냐고 하셨지만 이내 다크서클이 코까지 내려온 험난한 제 얼굴을 빤히 보시곤 일단 그거라도 해보자며 작은 제사상을 차리셨습니다. 양가가 다 선대부터 천주교 집안이라 제사 자체를 지내본 적이 없는 저희 집에 처음으로 차려진 생소한 모습의 제사상과 연기를 피우며 타들어가는 향. 약식으로 치른 제사였지만 향냄새가 어찌나 진하던지 한참 환기를 시켰음에도 잠들기 전까지 향냄새에 취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신기하게도 저는 그날 이후로 귀신은커녕 가위 비슷한 것도 눌려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옆에서 그 꼴을 함께 겪은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독실한 천주교 신자시면서도 매년 그날마다 제사상을 차리십니다. 저도 아무리 바빠도 그날은 집에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정말 제사가 문제였던 건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니까요. 근데 유독 가위에 많이 눌리는 분이시라면 꼭 한번 시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거나 저를 그 지독했던 경험에서 벗어나게 해준 방법이니까요.